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기업 실적 호조 속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도 완화적인 기조를 보이자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45% 상승한 21,711.01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03% 오른 2,477.83회, 나스닥 지수는 0.16% 오른 6,422.7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또 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보유자산을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축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6월 회의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1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시장의 예상을 밑돌았지만 최근에 주택 공급 부진에도 강한 수요가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해줬습니다. 미 상무부는 6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0.8% 증가한 연율 61만 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1.5% 늘어난 61만 1000채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9월 인도분은 배럴당 1.8% 상승한 48달러 7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 기준으로 약 2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더불어서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다우지수는 항공기 제작 업체인 보잉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장중과 마감가 모두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미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전문가의 의견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3거래일 연속 순매도, 그러니까 팔자세로 시장에 임하고 있는데요. 특징적이었던 부분을 보면 IT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크게 하락한 반면에 최근에 내수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내수주는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2,43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5% 정도 조정받은 66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도 출정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목요일 출정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글로벌 주요 인물들의 의사를 통해서 발언을 통해서 경제 흐름을 간파해보는 시간입니다. 이호룡의 돌직구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고든자산관리의 이호룡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상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이슈 분석을 좀 도와주십시오. 간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성명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부터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이번 성명서는 상당히 짧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시겠지만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가 1에서 1.25로 동결이 됐죠. 두 가지가 지금 현재 핵심 이슈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성명서에서 양적 긴축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비교적 고시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오는 9월 회의에서는 그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강력하게
강력한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지난 6월 성명서에서는 올해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시기를 좀 더 구체화했다는 점이 이번에서 성명서에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기 도래 채권 원금을 전액 재투자하는 현행 정책은 당분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비교적 곧이라는 그 시간이 다가온다면 당분간 유지했던 현행 정책을 이제 바꿀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를 하향 수정했습니다. 지난 6월달 성명서에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2%를 다소라는 표현을 쓰면서 빗돈다고 밝혔으나 이번 성명서에서는 다소를 빼고 헤드라인하고 그런 인플레이션 모두 목표치를 하향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 문구를 보면요. 전반적인 인플레이션과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지표가 하락하였으며 2%를 밑돌고 있다라는 어떤 표현으로 이런 부분들을 진단을 하면서 또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2%를 다소 밑돌고 있다고 했던 6월 성명서에 비해서는 약간의 우려감이 더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명서에서는 이 같은 물가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를 낮추면서도 비교적 곧 양적 긴축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은 양적 긴축이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의 우선순위라는 거죠. 어디에 우선하냐면 금리 인상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이번 성명서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양적 긴축이 금융환경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연준의 약속 내지는 희망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 연준이 시장 참가자들의 눈치를 상당히 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나눠온 바 있는데요.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금융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요. 단기금리 선물 가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금리 선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결국 시장금리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양적 긴축이라는 결국은 그 긴축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은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시장에 반영한 건데요. 이런 해석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연준 발표 직후 트레이더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CME 그룹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물어봤는데 40%로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발표 직전까지는 50% 수준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40%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채 금리 하락 부분인데요. 오늘 미국채 10년물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4.6bp 하락한 2.289%인데요. 2.3%를 깨고 내려오자마자 꾸준히 내려오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중요한 부분은 오늘 그 성명서에서도 인플레이션을 강조했지만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하고 유가 움직임에 민감한 30년물 국채 수익률도 2.3bp 내린 2.894%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민감한 국채 2년물의 수익률은 3.5bp 내린 1.355%를 기록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장 금리가 현재 금리 인상이 지연되거나 올해는 없을 것이라는 어떤 해석들이 나오면서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특히 2년물까지 하락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장단기 금리 국채 스프레드가 상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장기물이 더 하락하는 좀 아이러니를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꾸준히 지켜보면서 장단기 국채 금리 스프레드가 상승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하향하면 이 부분은 시장에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봤을 때 시장 반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오늘은 위험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세계 증시 다 상승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증시가 지금 현재 나왔던 부분이 보잉하고 AT&T의 실적 호조가 거기에 좀 더 강력한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연준의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인정이 완화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같이 겹쳐지면서 이렇게 위험자산 선호가 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교적 곧 양적 긴축을 할 것이라는 부분이 현재 연준이 이런 양적 긴축이라는 리스크가 아니라 자신감 있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증시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적 긴축이 정말 증시에 좋은 영향이냐라는
하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시장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전에 옐런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FOMC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옐런 수수께끼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고요. 심각하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인플레이션하고 실물 경제의 모멘텀은 좋지가 않은데, 자산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실물 경제와 인플레이션의 모멘텀을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 부담이지만, 지금 현재 자산 가격을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딜레마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부터 한번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성명서에서도 인정했듯이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인플레이션은 1.6%고요. 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1.7%입니다. 추세적으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연준의 고민은 결국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지 않으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주목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미국 월간 자동차 판매인데요. 미국의 월간 자동차 판매가 지금 현재 2017년 들어서 꾸준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 회복의 선두로 계속 이끌던 자동차 매매 시장이 확연하게 냉각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토론 연체율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면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주택에 있었지만 지금은 자동차 대출에서 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세 번째 차트로 준비한 부분은 결국 소비 지표에서 자동차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주택 아니겠습니까? 미국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 판매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신규 주택 판매는 최근 판매가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의 경우는 하락 중이죠. 그러나 둘 다 공통적으로 증가율로 따지면 정체 및 하락 상태입니다. 더 이상 전년 대비 주택 판매 증가율이 상승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진 조건이라는 것이죠. 현재 긴축 스탠스는 자동차와 주택 판매 모두 다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 대출을 기반으로 해서 사야 되는 물건들이거든요. 모기지론의 그 대출 금리도 상당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주택 시장과 자동차 시장이 같이 얼어붙는다면 실물 경제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 차트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한번 포함해서 그럼 자동차하고 주택 외에는 괜찮은가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미국 핵심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자동차하고 주택을 뺀 부분이 좋았으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소비 경기의 기저 흐름을 보여주는 이 핵심 소매 판매가 6월까지 2개월 연속 전월비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1일 처음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나 횟수의 증가는 실물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은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을 여러 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현상이고요. 반대로 금리를 꼭 올려야 되는 상황이 뭐냐면 주가와 정크본드 가격 그리고 달러 환율, 국채 수익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현재 과열 정도가 좀 심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차트 5번째 차트를 띄워드릴 텐데요. 미국 정크본드 ETF 가격입니다. 올해 3월부터 상당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의 가격이 상당한 거품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투자자들 사이에서 과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 스프레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 스프레드가 앞으로 좀 더 하락할지 좀 더 상승할지를 지켜보셔야만이 시장의 위험도를 알 수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난주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하이힐드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채권 수익률 스프레드를 축소한 것이죠. 이 부분은 아직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와 그리고 거품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같이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로 빅스 지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빅스 지표가 지금 사상 최저점에, 지금 거의 다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상 저점을 갱신하냐, 마냐, 지금 현재 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폭을 멈췄죠. 이 빅스 지표가 이렇게까지 저점에 있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 안정적이라는 부분이 너무 과할 정도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부담인 거거든요. 결국 파도가 큰 바다에서 배를 타본 사람들은 잔파도에는 긴장을 하지 않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나 단단한 거의 물결이 없는 바다에서 배를 띄웠기 때문에 작은 파도에도 상당히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자네 델런이 표현을 했죠.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금리를 인상하고 양적 긴축을 하겠다. 이게 자네 델런의 자신감인지 아니면 희망사항인지는 시장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네 델런의 표현 중에 페인트 말라가듯이 금리를 올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페인트 말라가듯이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올리면, 점진적으로 올리면 실물 경제는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부분인데요. 정말 이게 이제 맞는지를 앞으로는 확인해야 될 때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미국 산업대출 증가율인데요. 미국 산업대출 증가율이 2015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율이 0%대까지 와 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상당한 경기 압박이 이루어졌다는 걸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회색 막대선이 경제에 리세션이 있었던, 경기에 침체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다 0을 기준으로 떨어졌을 때 큰 금융위기가 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놓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좀 더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물 경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연준의 자신감이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이런 과열을 만들고 있다라는 분석이신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달러의 흐름을 예측해보면 국내 증시 참여자들도 투자를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과요, 달러와 약세 기조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될 텐데요. 일단 연준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최근 미의 예상국에서 나온 레포트를 보면요. 2018년까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연준도 그렇고요. 미의 예상국도 그렇고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초점을 맞추고 한번 투자를 해보시고 최근에 구리 가격하고 유가의 상승을 보시면 그걸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는 게 농산물과 금이거든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곡물에서 대두와 옥수수는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투자할 필요가 있고요. 금 가격도 오늘 마이너스 0.2%에서 시장 외에서 갑자기 0.6%까지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은 인플레이션 상승시키려면 금리 인상을 지연해야 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금하고 농산물에도 영향이 끼칠 거다라고 봤을 때 저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투자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를 생각했을 때 달러화가 언제까지 약세가 가고 언제 강세로 전환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달러가 약세일 때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달러와 약세가 유지되지 않고 강세로 돌아선다면 금리 인상은 제한적이겠죠. 그렇다면 달러와 약세와 관련된 이 이머징 시장의 증시는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달러 약세로 인한 시장의 경기 진작 효과가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11월 달에 리플레이션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11월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4분기에서 내년 2분기까지는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신다면 국내 시장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상당히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멕시코 환율 강세에 따른 이머징 마켓의 어떤 환율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강세를 이루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을 것이냐는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더욱 미지수인데요. 이유는 뭐냐면 양적 긴축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네들련의 희망 그리고 자신감처럼 금융시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FOMC 위원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양적 긴축에 대해서. 양적 긴축을 했을 때 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에 반응이 되고 있는지를 꾸준히 지켜보면서 언제든지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가는 전략들을 취하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춘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셨고요. 농산물과 금은 비교적 저평가돼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달러 약세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머징 시장은 좋겠지만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효룡 대표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자산관리의 이효룡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계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광 이사님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첫 간담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간담회를 앞두고 재계에서는 먼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함께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제이노믹스 시대에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오를지 의견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 수장들의 간담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펼쳐집니다. 재계는 재계 나름대로 또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대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상충되는 그런 면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조율될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엔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재벌 개혁을 요구하는데 과연 재벌들은 어떤 응답을 보일지 더군다나 이번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과연 대기업들은 어떤 모습으로 응할지 요거에 따른 이제 대처 해결 방안이 오늘과 내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계 총수들과 대통령의 간담회는 예전 간담회와는 다르게 산무 간담회라고 하죠. 세계가 없다고 합니다. 삼다도라 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또 산무 간담회는 또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뭐냐면 사전 시나리오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모든 간담회는 이렇게 사전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시나리오가 전혀 없는 그런 간담회고요. 두 번째는 정해진 발표 순서가 없다고 합니다. 재계 순위대로 1위, 2위, 3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꾸로 역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발표 순서도 정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발표 시간도 해결될 때까지 의견이 있으면 끝까지 한다는 이런 산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번 간담회로 인해서 재계가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 진짜 아주 유효적절한 아주 해결책을 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재계 간담회 재계에서는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해서 큰 선물 볼때를 이미 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천억 원대의 물대 지원 펀드를 마련해서 협력사 자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발표를 이미 했고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지금 사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선순환형 동반 성장 5대 전략을 발표하면서 협력사와 해외 진출 및 고용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이미 했고요.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동반 성장 펀드를 무려 6,200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계열사 협력사의 현금 결제 지원을 2차와 3차 협력사로도 확대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7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 대출, 의료복지 혜택을 2, 3차 협력업체도 확대하겠다 하는 발표를 했고, 포스코도 첨단 기술 같은 것을 협력사에 공유하고 그리고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하겠다 하는 발표를 했고,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도 비정규직 4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전염을 하고 협력사 처우를 개선하겠다 하는 공약을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이번 그 재계 수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정부가 그동안 있었던 립 서비스식의 보여주기식의 간담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간담회를 공약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번 간담회에서 진짜 국내 대한민국 코를 경제를 이끌어갈 재계와 정부가 아주 완만한 해결책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재계에서 이렇게 간담회를 앞두고 선물 보따리를 풀었기 때문에 이제 관건은 청와대가 어떤 액션을 취하냐는 거죠. 그래서 재계의 선주치에 따른 청와대 이번에 화답은 어떤 모습으로 응할지 오늘과 내일 이 간담회 이후에 발표되는 뉴스 보도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좀 더 다른 액션을 취하는 것 같아요. 일반 기업에서는 많이 그걸 CEO께서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직원들과의 간단한 호프타임. 그러니까 이번 청와대 간담회도 호프타임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맥주 치맥으로 한다고 하죠. 생맥주를 한잔하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그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할지 여부가 또한 관건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아주 의미 없는 회담으로 끝날 수도 있고 또 잘하면은 아주 극적인 타결, 실마리를 푸는 하나의 열쇠가 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특히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불협화, 파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그리고 이미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자동차와 화장품 업체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 실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 보복이 장기화되는 것에 따른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 이번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중단 사태로 인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또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정부 해결책, 화답은 어떻지? 이런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민감한 그 아킬레스건, 그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줄지 이것이 아주 관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계 총수들과의 간담회, 오늘과 내일 간담회를 끝으로 해서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추진하고 있는 제이노믹스에 대한 평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미 이번에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국회에서 아주 극적으로 추경이 통과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제이노믹스가 출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범할 것으로, 특히 이번 재계 수정단의 간담회 이후에 그것은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앞에 여러 차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이노믹스가 본격 출항함에 따라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내수 소비주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은 좀 더 강도 높은 시장의 호응을 얻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함께 해봅니다. 여튼 이번 오늘과 내일 이루어지는 이 재계 수장들과의 간담회가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해당 기업에 걸쳐서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자분들께서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 간의 간담회가 오늘과 내일 열릴 예정인데 관전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신지 들어봤고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잠시 뒤에 또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2호 인터넷 전문 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시중 은행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K뱅크에 이은 카카오뱅크의 출범, 앞으로 금융업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까지도 함께 의견 여쭤볼게요. 사실 첫 번째 인터넷 은행이 출범을 했을 때 1호라 할 수 있는 K뱅크가 출범하면서 때만 하더라도 큰 시장에 영향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카카오뱅크가 출범함에 따라 이 금융권의 판도가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결국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카카오뱅크가 출범을 합니다. 국내 2호 인터넷 전문은행이죠. 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됨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게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도 아시는 분은 계시지만 모르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도 이 영향력은 절대적이지 않을까. 특히 금융주, 은행, 증권, 보험,
같은 이런 금융주 투자에 있어서는 꼭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그동안 은행에 가서 금융 거래를 할 때는 공인인증, 또 계좌 개설 이런 것이 굉장히 길고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뭐 화상, 인터넷으로 화상 인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나이 드는 어르신 분이라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또 컴퓨터로 조작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근데 이것이 전체 없어진다고 합니다. 또 해외 송금하고 신용대출에 있어서 아주 차별화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죠. 특히 해외 송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은행권과 약 10분의 1의 수수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엄청난 차이죠. 물론 그 대안으로서 은행권에서도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역시 개편이 예상은 되지만 어쨌든 이번 카카오뱅크 출범으로 인해서 금융권의 지각 변동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이 카카오뱅크에 그럼 어떤 특징과 어떤 사람들이 투자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발하는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는요, 한국투자금융, 카카오, KB국민은행, 우정사업본부, SGI 서울보증보험, 이베이, 스카이블루, 럭셔리 인베스트먼트 이들 등 9개 회사가 주주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가 이제 한국투자금융과 카카오, 국민은행이 되겠죠. 이들 9개 3회가 참여하는데 이들 9개사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금융의 대표 업체라는 점도 우리가 주목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카카오뱅크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 지점이 전혀 없다는 거죠. 지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점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인건비라든지 그 운영비가 극히 제한되죠. 들어가지 않죠. 지금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은행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주가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지점 통폐합의 역량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지금 은행들도 지점을 다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점 여러 개의 문어발식으로 깔려있던 이 지점을 없앤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오히려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카카오뱅크 출범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전부 다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모바일로 모든 서비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해외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거래할 수 있는 그 국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대표 국가들, 미국, 유럽, 일본, 영국, 카나다, 호주, 뭐 홍콩 등 22개국의 송금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또 송금을 하는 화폐도 달러, 유로, 엔 등 12종의 통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일과 주말 관계없이 언제든 어느 때든 어디서든 송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죠. 많은 은행, 기존의 금융권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영업시간 내에서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주말이고, 공휴일이고, 밤이고, 낮이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점이 또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체크해 볼 사항이 또 있어요. 이 카카오뱅크라는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여러분 하는 SMS 중에 카카오톡, 저도 합니다만 여러분도 하실 겁니다. 이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계좌 번호도 없이 송금이 자유롭게 실시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굉장히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 출범 이후에 재편될 금융권의 모습 여러분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물론 이 카카오뱅크에 출범한 9개의 주요 주주를 보면은요 대부분 국내 금융권들이 많이 포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포진되지 못한 금융권은 어떤 또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지 요거까지 복합적으로 한번 여러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 출범으로 인한 금융권의 지각 변동, 개편의 움직임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것이 바로 근시 안에, 뭐 이달 안에, 다음 달 안에, 올해 중에 완전히 가시권에 들어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올 3, 4분기 이후 4, 4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향후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이 인터넷 뱅크, 카카오뱅크의 출범은 큰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예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내 2호 인터넷 전문 은행의 출범이 금융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셨는데요. 투자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혜주가 있을지 좀 봐주시고요. 오늘 투자 전략도 함께 듣겠습니다.
네, 인터넷 뱅크가 출범함으로써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내 신한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이 최고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위 자리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KB 국민은행이 여러 가지 합병의 모습도 겪었습니다만 그만큼 구조조정을 열심히 하고 영업 활동을 열심히 해서 또 세계 국내 1위 은행으로 발돋움했다는 보도 나왔습니다만 이 카카오은행 출범 이후에는 또 다른 지각 변동, 또 다른 개편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은행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가 우리 국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대우호가, 그렇죠? 세계로 호영하던 대우호가 도태될지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역시 급변하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도태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인터넷 뱅크, 카카오뱅크의 출범 이후에 은행권의 개편은 굉장히 가속화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은행들로 집중화시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투자 전략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하반기를 시작되는 첫 달 7월 달의 마무리 시점, 이제 오늘이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만 지나면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추도 끼워집니다.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 7월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변화의 조짐이 조금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제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에 걸쳐서 그동안 장을 이끌었던 IT 관련주들의 매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업은 엄청나게 실적은 좋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역시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악재성 재료란 뭐죠? 네,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단기 급등했다는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들 외국인 투자가들을 포함한 일부 큰 손색들의 그동안 급등했던 주식들의 매도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다면 그들 기업도 한 차례 숨고르기 과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포함한 IT 기업들에 대한 집중 매도가 변화의 조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본다면 전체적인 시장은 상승 기조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그러나 일부 기업들에서는 단기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조주의 변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반도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물론 오늘 하락한다면 3일째 하락이기 때문에 오늘 쫓아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반등을 주면 한번 이익 실현하는 전략도 가능하겠고,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끝까지 추세 이탈 시까지 가지고 가자 하는 말씀을 드렸죠.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절대 한 번의 고점에서 꺾이지 않습니다. 쌍봉의 패턴으로 꺾일 때까지 확인하는 전략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추세 이탈을 완전히 확인하고 매도하는 전략도 이 조정 이후에는 반등 아니면 재차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신규나 추가 매수할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는 점입니다. 요거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7월을 마무리 짓고 이제 8월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8월을 예상 주도업종과 주도주를 한번 포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미 지난주 금주 어닝 시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미국 시중시는 연일 신고가 행진을 벌이는 가장 큰 힘이 기업들의 실적의 호주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실적 호전 가능성이 있는, 이미 호전되고 있거나 2분기는 못했어도 3분기, 4분기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다는 점입니다. 그것 또한 주가에 선반영되지 않은 종목을. 그래서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매수 관심 있는 업종을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첫째는 유틸리티 업종입니다. 유틸리티 업종이라는 것은 전력기기, 그렇죠? 한국전력을 필두해서 한전, KPS 같은 이런 전력과 관련된 업종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통신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통신, 4차 산업혁명에서 최대의 수혜주로 꼽아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낙폭이 심화되면서 저평가되고 있는, 계속해서 하락을 보이고 있는 인터넷 포털 업종들도 연내면 눈여겨보실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제약과 바이오, 그리고 정유,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료 업종,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라이브 이슈 타임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